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관련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빠르게 내일 오후에 열리게 되고요. 하루 앞두고 법원이 TV로 생중계 결정까지 했습니다. 이 상고심 선고를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인데 일단 먼저 대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 좀 뭐라고 봐야 될지 짚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인데다가 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상당히 법리적으로 치열한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를 허용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생중계 자체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가 없었고 사실 기존에는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변론 개시 전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3년에 양승태 대법원장 주도로 대법원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법적 안정성과 법정 언행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생중계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허용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첨예하게 사안이 대립을 하거나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허가하에 이렇게 생중계를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건도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내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고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있고요. 원래 대법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변론기일을 필요하다면 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된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서면 심리를 하게 되고 합의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유사하게 대법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1심과 2심과 같은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도 사실상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에도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건 배당되고 나서 상고심의 과정이 진짜 빨리 이루어진 것 같은 게 검찰 상고장 접수 한 달여 만이었던 지난 22일에 대법원이 소부에 배당했던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올렸고 당일에 이어서 사흘 만에 두 차례 합의 기일을 거쳤고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거니까 굉장히 빨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633 원칙을 지켜서 일단은 그 기간 안에 판단을 내줘야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상당히 피력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기 대선이 지금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공백을 둠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자체도 저도 처음 본다라고 표현을 드릴 만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리는데 이 사건은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 데다가 합의기일도 그 당일에 열리고 그 다음에 간격을 얼마 두지 않고 두 번째 합의기일이 열렸고 그리고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다라고는 하지만 합의기일을 많이 열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선고기일이 잡힌 사례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대법관의 의지가 표명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뭐 합의기일을 잡는 것은 그때 합의마다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숙고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합의기일이 지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재판부의 재량으로 속도를 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도 그렇고 이번 상고심이 주목되는 건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낸다는 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소부 심리를 거친 판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의 판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4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소부에서 이런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견 대립이 첨예했거나 기존
기존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례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적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한해서 12명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서 판단을 하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게 되는 건데 예. 이때는 다수결로 그러니까 과반의 찬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상 법정 의견으로 정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관의 전체 12명 중에서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 해석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인식이 과연 어디까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기존 판례의 입장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사진 관련한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됐다가 예.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새롭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이 예. 됩니다. 내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이고요. 예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대법관 12명 중에 7명 이상의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결론이 나는 건데 상고 기각이냐, 뭐 파기 환송이냐, 뭐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만 파기 재판이냐 여러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상황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상고 기각 의견을 내면은 그 자체로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든 법적인 어떤 리스크를 벗고 앞으로의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것과 예.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때는 기속력에 의해서 항소심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단의 유죄 취지 의견에 구속이 돼서 그러니까 기속이 돼서 그 취지를 존중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단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상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정 판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대선이 되기 전에 확정 판결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설령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될 뿐이지 대선에 출마하는데 법적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기 재판 가능성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파기 재판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예. 것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요.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 무죄가 났다라고 하면 기존에 제출된 자료로도 양형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버렸기 때문에 예. 파기 재판을 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양형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 재판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파기 재판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걸로 보시는 거고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그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 84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소추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어떤 국정 운정의 안정이라든가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어떤 법적인 안정성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소추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기소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판단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말고도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판에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파기환송이 되거나 혹은 상고 기각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로 남을 가능성이 그건 있어 누가 보입니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논란이 된다면.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 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려면 이 근거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청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헌법소원 내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 나의 불소추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쉽지 들거든요. 않군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재판 정지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거는 예.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선고 결과 나오니까요. 네. 어떤 결과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앞서 그 관저는 압수수색에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사저는 바로 압수수색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는 경호구역은 될지언정 우리 형사수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무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그 담당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그 장소에 포함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승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건진법사 그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어떤 의미라고 제가 이해를 좀 해야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이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이렇게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한 관련성이 있어서 압수수색이 됐겠지만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신분이 없겠다.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게 되는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통일교회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어떤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하고 명품백과 기타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가로 캄보디아 관련한 통일교회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공적 자금 원조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했다라는 대가성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전성배 씨가 이런 뇌물을 공여했다, 전달할 의사로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 만약에 여기서 목걸이라든가 이런 어떤 증거들을 발견을 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을 한다, 찾아낸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죄의 공범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 증례물 전달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건진법사의 어떤 혐의 입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증거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건진법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이루어질까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경남의 정치 브로커다. 그리고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정치 브로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 의혹이 사실상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금품을 받거나 전달하면서 공천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만남을 주선했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조사가 지금 최근 속도를 가하고 있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명태균 씨의 어떤 유사한 관련성을 입증을 하다 보면 건진법사와의 어떤 유사한 관련성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성배 씨의 사건을 수사하는데 명태균 씨의 증언이 굉장히 유력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비록 명태균 씨는 건진법사를 전혀 몰랐다. 2018년도에는 서울에 올라간 적도 없다라고 해서 연관성을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통화 녹취,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관련한 통화 녹취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공천을 해줬는데 건진법사가 해준 줄 알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녹취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그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질문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 일단 뭐 건진법사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도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에 동의한다고 국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게 중대하다 뭐 그런 판단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2,300만 명 정도의 가입자, 만약에 알뜰폰 가입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500만 명 정도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심 관련한 정보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예. 규모가 상당한 데다가 특히 지금 공격당한 부분은 단순한 개인정보 부분이 아니라 HSS, 그러니까 홈서비스 서버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심정부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서버가 공격을 당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공격 대상이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경찰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담 수사팀까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이 수사는 SK텔레콤 측에서 해커들의 소행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사를 해달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수사 과정 중에 SK텔레콤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해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든가 어떤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라든가 이런 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한 법률사무소가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집단 소송 추진 이전에 이 조치부터 취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본안소송인 민사소송과 비교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면 서면 심리만으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본안으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시기도 한 달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유출만으로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대표가 최대 지금 뭐 이전의 판례를 봤을 때는 유출만 가지고 위자료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로 일단 한번 판단을 빨리 받아보겠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대규모 소송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판단을 받아보고자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률사무소가 과거에 그 환경 호르몬 아기욕조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곳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피해도 그렇고요. SKT 측의 어떤 과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이건 배상 가능성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배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실제로 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될 거라는 미미할 생각은 것이다. 일단은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2차 피해에 대한 신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좀 별개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2차 피해가 있다고 하면 해당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까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배상 규모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출만 가지고는 정신적인 손해만 인정이 될 텐데 이전에 유사한 사례들로 봤을 때는 2012년 KT 사태 때도 그랬고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때도 그랬고 인당 10만 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인정이 되지 않았던 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유출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인 어떤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하면 그분을 면책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기술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 수준을 넘어선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기업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 뭐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뭐 유출 경위라든가 유출 방지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규모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 발생에 대한 회피 가능성 그리고 이용자의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서 기술적인 어떤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행됐다고 하면 면책됐던 사례가 많은 데다가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정보가 이만큼 빠져나가서 그 정보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까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입증의 책임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행법으로는 입증 받기는 이 피해 배상을 쉽지 않아 좀 보인다.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방어를 할 것이고 또 이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보안에 있어서 성의를 다하고 있었다는 그 기준도 법원에서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해커들의 기술이 항상 명문에 규정된 법률적인 아니잖아요. 기술 내용보다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문에 딱 한정을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수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이 이 정도 수준만 지켜준다고 하면 면책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게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를 또 누가 밝히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부담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집단 알겠습니다. 소송으로까지 번졌으니까요. 이 사건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죠.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 씨와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 일단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두 곳이 소송을 추진한 건데요. 이게 규모가 30억 원 정도라고 상당하네요. 알려져요. 업계 얘기에 따르면 김수현 씨의 모델료가 10억에서 12억 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 15개 브랜드에서 모델을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군데 정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곳도 있고 계약금, 그러니까 모델료를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한 곳도 있다고 하니까 30억 정도 규모가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모델 계약을 할 때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 기업은 바로 모델을 광고를 내리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서에 모델료의 통상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미리 설정을 해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규모가 지금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만약에 15개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줄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소송 가액 자체는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2개 그랬는데 줄 소송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고라는 것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보니까 중요하죠. 예. 이게 어떤 스타의 어떤 리스크, 특히 도덕적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로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한번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줄 소송을 하는 것은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회사들에서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네. 배상의 규모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몇백억 수준으로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봤을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김수현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설령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광고 모델 계약 기간 중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발생한 것이 김수현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계기로 김세론 씨의 사망이라는 것을 계기로 지금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계약 기간 중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김수현 씨한테 불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지금 보시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가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얘기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위험도를 훨씬 더 창출시키거나 증대시켰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정확하게 인정되는 배상액의 규모는 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책 사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 김세론 씨의 유족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랑 그 위약금 소송 결과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김세론 씨 유족들과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에서 판단되는 내용이 위약금 청구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일단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 시점이 언제고 실제로 교제를 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서 만약에 미성년자와 교제한 시점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모델 계약 기간 중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김수현 씨에게 유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모델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단순히 모델을 해서 광고 촬영을 하는 중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났다라고 하면 모델료 반환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광고를 굉장히 길게 계약을 한 상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성년자랑 사귀던 시절이 겹쳤다라고 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김수현 씨의 광고 모델 계약이 사귀었던 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김수현 씨가 그 모델 계약 기간 동안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법적인 공방이 좀 예상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이슈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